미영아, 너희 아버지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다. 근데 말이다, 우리 도어락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당분간 너는 친정에서 좀 지내라. 여러분, 친정아버지 관위에 흙도 채 마르지 않은 그날 저녁, 제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던진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24살에 시집와서 23해.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밥상을 하루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시아버지 약을 챙기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리고 시누이가 친정에 올 때면 손님상까지 차려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제가 친정아버지 임종을 지키러 사흘 집을 비운 사이에 시댁 식구들은 우리 집 도어락을 통째로 갈아버리고 효도여행이랍시고 동남아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며느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문은커녕 그 틈에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한 여자가 어떻게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걸 뒤집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목 그대로 여행에서 돌아온 시댁 식구들이 어쩌다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는지 그 전말을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평생 며느리로, 아내로, 딸로 살아오신 여러분의 가슴 한켠이 분명 후련해지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에 마음이 동하신다면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저처럼 평생 속으로만 사겨온 분들의 사연을 세상에 꺼내놓을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제 이름은 김미영입니다. 올해 47이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 김성호 씨의 하나뿐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1살 되던 해봄에 돌아가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암이라는 게 발견되면 손 쓸 새도 없이 가는 병이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버지는 병원 복도에 쪼그려 앉아 어린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보이시던 분이 그날만큼은 어깨를 들썩이며 우시더군요. 미영아, 이제 아빠가 엄마 몫까지 다 해줄게. 걱정 마라. 아버지는 그 약속을 정말로 지키셨습니다. 철물점을 하시면서 새벽엔 인력시장에 나가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등이 굽어가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딸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사셨습니다. 도시락 반찬이 부실할까봐 새벽마다 계란말이를 부치시던 그 손길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아버지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사무실에 다닌다. 우리 딸이 양복쟁이들이랑 일한다 하시면서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아버지는 딸 하나를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다 24살에 지금의 남편 박정환을 만났습니다. 거래처 직원으로 우리 회사에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저에게 다정했습니다. 연애 시절의 그이는 제가 야근을 하면 회사 앞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문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 시어머니 이복순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친정이 좀 없어 보이네.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어디 제대로 된 살림이나 배웠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 눈치만 살피며 헛기침을 할 뿐이었지요.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 침묵이 앞으로 23년을 예고하는 신호였다는 것을요. 그래도 저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시집가는 걸 누구보다 기뻐하셨거든요. 이제 우리 미영이도 든든한 짝이 생겼구나 하시면서요. 가난한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번듯한 시댁이 있는 집에 시집간다는 게 아버지에게는 평생의 한을 푸는 일처럼 느껴지셨던 모양입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영아, 시집가면 고생도 하고 서러운 일도 있을 거다. 그래도 아빠는 항상 내 편이니까 정 힘들면 언제든 친정으로 와라. 알았지? 저는 그날 그 말이 그냥 흔한 아버지의 덕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게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약속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얻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혼이라고 멀리 떨어져 살면 못 쓴다. 가까이서 시부모 봉양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셨거든요. 덕분에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에 드나드셨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습니다. 신혼부부 침실 문을 벌컥 열고 아직도 자느냐 게을러 터졌다며 호통을 치셨지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검사하고 제가 사다 놓은 과일이 비싸다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친정아버지께 보내드린 내복 한 벌을 두고도 시댁엔 안 사다 주면서 친정만 챙긴다며 며칠을 들들 볶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어른이니까 시어머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다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좀 맞춰드려. 네가 며느린데 어쩌겠어.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만 믿고 살면 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처사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에 누워있는 저를 찾아와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그, 딸이네. 우리 집안대 끊기게 생겼구먼. 다음엔 꼭 아들 낳아야 한다. 갓 출산한 며느리에게 할 소리입니까? 저는 서러워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그러게 다음엔 아들이면 좋겠다며 맞장구를 치더군요. 특히 명절은 제게 1년 중 가장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사흘 전부터 시댁에 가서 전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친척들이 20명도 넘게 몰려오는데 그 음식을 전부 저 혼자 만들어야 했습니다. 동서가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늘 큰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 하지 하시며 모든 일을 제게만 떠넘기셨습니다. 부엌에서 하루 종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부치고 있으면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음식을 한 입 드시고는 꼭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간이 하나도 안 맞네. 친정에서 음식하는 법도 안 배웠어? 하긴 어미 없이 호라비 밑에서 컸으니 뭘 배웠겠냐?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그리고 저를 홀로 키우신 아버지를 욕보이는 그 말이요.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행주의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친척들은 다들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또 다음 상을 차렸습니다. 명절 내내 제대로 앉아서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저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마치고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파김치가 된 몸으로요. 그런 명절을 23년간 보냈습니다. 단 한 해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2년 뒤 둘째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산부인과에 따라와서 의사에게 성별을 확인하고는 진료실을 나오면서 들으라는 듯이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또 딸이야? 어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는 그날 이후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은 죄인. 명절이면 시댁 친척들 앞에서 제가 딸만 둘이라며 동정 어린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누이 박정혜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제 딸들 앞에서 역시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든든하지 하며 보란듯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두 딸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서름을 아이들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를 벌려고 시댁 몰래 마트 계산원 일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키우셨듯 저도 제 딸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늘 빠듯했습니다. 남편은 벌이가 시원찮았습니다. 직장을 자주 옮겼고 한 번은 친구 말만 믿고 시작한 사업이 망해서 빚을 잔뜩 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 제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몇 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하겠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했을 때 우리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기 직전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어린 두 딸은 그 소리에 겁을 먹고 이불 속에서 떨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빚쟁이들에게 사정사정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제가 어떻게든 갚겠다고요. 그때 저는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마트 계산원으로 밤에는 빌딩 청소를 하며 하루 세 탕을 뛰었습니다. 손은 세제에 짓물러 갈라지고 발은 퉁퉁 부어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한 푼, 두 푼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빚을 만든 남편은 어땠을까요? 그이는 사업 실패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며 몇 달을 방 안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감싸고 돌며 오히려 저를 닥달했습니다. 우리 정환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니?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한 번씩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네가 더 잘 챙겨야 하지. 사내대장부 기죽이지 말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세탕을 뛰는 제 마음고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아들 걱정뿐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지쳐서 어머니, 저도 좀 힘들어요 하고 푸념을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네가 뭐가 힘들어? 여자가 그깟 일 좀 하는 게 뭐 대수라고. 옛날엔 더한 것도 다 하고 살았어. 엄살 부리지 마라. 그렇게 5년을 죽도록 일해서 저는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제 손으로요. 남편이 갚은 게 아니라 시댁이 갚아준 게 아니라 오롯이 제 두 손으로 갚아냈습니다. 그런데도 빚을 다 갚던 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봐라, 다 갚았잖아. 우리 정환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회복한 거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겠구나 하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아들 편만 드셨습니다. 우리 정환이가 사업 수완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내조를 못해서 그런 거야. 며느리가 복이 없으니 집안이 안 풀리지.
기가 막혔습니다. 자식 농사도 살림도 돈벌이도 모든 게 다 제 탓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만능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고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그 여자가 저라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유일한 위로는 친정아버지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시댁 몰래 친정에 들르면 아버지는 늘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미영아, 시댁에서 괜찮게 지내냐?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당신이 가난해서 딸을 그런 집에 보냈다고 자책하실까봐 저는 늘 잘 지내요, 아빠. 사위도 잘하고요 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안심하신 듯 환하게 웃으시며 봉투를 하나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애들 학용품이라도 사줘라. 외할아비가 주는 거다. 그 봉투 안에는 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막노동으로 번 돈, 철물점에서 하루 종일 써서 번 돈, 그 돈을 받아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물줄기를 바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42이 되던 해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낡은 통장 하나와 서류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평생 모은 거다. 이 집 내 명의로 해놨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철물점을 하시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사신 변두리의 작은 2층 집이었습니다. 비록 오래되긴 했지만 마당이 있고 볕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유일한 재산이었지요. 아빠, 이걸 왜 제 명의로 해요? 아빠 사시는 집인데.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이 집은 내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내 이름으로 돼 있어야 해. 명심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은 내 거야. 남편이고 시댁이고 누구한테도 함부로 넘기면 안 된다. 알았지?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어찌나 단호하시던지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신 것처럼 그 집의 등기부와 명의를 몇 번이고 확인시키셨습니다. 등기권리증, 인감, 통장 모든 게 오직 제 이름 김미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사위 될 사람과 그 집안을 처음부터 믿지 않으셨던 겁니다. 평생 사람을 많이 겪으신 분의 직감이었겠지요. 그래서 당신이 떠난 뒤에도 딸이 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마지막 보루를 단단히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그 무렵 시댁이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했는데 시댁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직하시고 마땅한 수입이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정하나, 미영이 친정아버지가 미영이한테 집 한 채 줬다며? 그 2층 집 말이야. 거기 방도 많고 마당도 넓다던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 살자. 가족끼리 합가하는 게 뭐가 어떠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제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집이에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고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내 명의로 돼 있다며? 그럼 내 거고 넌 우리 집 며느리니까 결국 우리 집 거나 마찬가지지. 뭐가 문제야? 너 설마 시부모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야? 그 논리가 어찌나 황당하던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하듯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또 그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한참 뒤에 입을 열더니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미영아, 부모님이 갈 데가 없으시잖아. 우리가 모시는 게 자식 도리지. 친정아버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어차피 빈 방도 많은데 뭐. 빈 방이라니요. 그 집엔 친정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 말은 제 아버지가 사시는 집에 시댁 식구들이 들어와 함께 살자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차마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아버지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뜻밖에도 한참을 잠자코 계시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네가 그 집에서 시댁이랑 같이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면 아빠는 괜찮다. 어차피 아빠는 늙었고 너희들 사는 거 보는 게 낙이지. 그 대신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명의는 절대 바꾸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남겨둬. 약속해라. 저는 눈물을 머금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중요한 약속이 될 줄은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무슨 일인지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시누이 박정희까지 졸지에 그 작은 2층 집에 8식구가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1층 가장 작은 방으로 밀려나셨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더욱 지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집을 마치 처음부터 자기 집이었던 양 행세했습니다. 안방을 차지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저에게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시누이는 자기 아들 뒤치다꺼리를 모두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친구들을 불러 마당에서 술판을 벌였고 그 안주를 만드는 건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집에서 눈칫밥을 드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두고 사돈은 종일 집에서 뭐 하시나 노인네가 일도 안 하고 하며 들으란 듯이 흉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소리가 듣기 싫으셨는지 점점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끼니도 거르시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버지 방에 밥상을 들고 갔더니 아버지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리시더군요. 미영아, 아빠가 괜히 이 집에 시댁을 들였나 보다. 네가 나 때문에 더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아빠가 미안하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저만 위해 사신 아버지가 당신 집에서 죄인처럼 지내며 딸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무렵의 일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살림을 통째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오신 살림살이며 사진첩, 어머니의 유품까지 모두 낡고 지저분하다며 마당에 내다 버리신 겁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어머니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마당 한 구석에 밟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주워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건 제가 가진 어머니의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11살에 어머니를 잃은 제가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버리셨어요? 이건 제 어머니 사진이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죽은 사람 사진을 왜 끼고 살아? 재수없게. 집안에 그런 거 두면 안 좋아. 잘 버렸구먼 뭘 그래. 저는 그날 흙 묻은 어머니 사진을 가슴에 품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아계신 친정아버지를 욕보이고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유품까지 짓밟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깊은 골을 새겼습니다. 다만 그땐 그 골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시댁과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산 지 5년째 되던 해 겨울,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리고 있는데 1층 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버지가 방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입가가 한쪽으로 비뚤어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방문을 빼꼼 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이 또 일을 만드시네. 미영아, 병원 가더라도 점심상은 차려놓고 가라. 우리는 굶으라는 거니?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데 점심상 걱정이라니요. 하지만 그땐 아버지 일이 급해서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반신이 마비되어 거동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서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현관에서부터 잔소리를 퍼부으셨습니다. 친정아버지 병수발 든다고 시집일을 이렇게 내팽개쳐? 시부모는 안중에도 없지?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저는 낮엔 아버지를 간호하고 밤엔 집에 돌아와 시댁 식구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2해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가까스로 제 손을 잡으시더니 어눌한 발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집 잊지 마라. 내 거다. 너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딸 걱정만 하시던 분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딸의 앞날을 염려하며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꼬박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장례식장으로 와줘. 어머니랑 아버님도 모시고 와줘.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아, 미영아, 그게 우리 지금 좀 바빠. 엄마가 진작에 잡아놓은 여행이 있어서 말이야. 장인어른 장례는 네가 알아서 잘 치러. 부조는 나중에 보낼게.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행을 간다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정하나. 빨리 와. 공항 가는 길 막힌다. 사돈 장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거기 가서 뭐해, 어색하게.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텅 빈 장례식장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조문객 하나 없는 그 쓸쓸한 빈소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고 내 아버지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저 부려먹을 식모이자 빼앗아 먹을 재산이었구나. 저는 혼자서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2 딸이 곁을 지켜준 게 그나마 위로였습니다. 빈소는 쓸쓸했습니다. 평생 친구가 많지 않으셨던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동네 철물점 단골 어르신 몇 분과 아버지와 함께 인력시장에 나가셨던 옛 동료 몇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호 형님이 평생 딸 자랑만 하셨어. 우리 미영이가 어떻고 우리 미영이가 저떻고.
형님한테 자네는 세상 전부였어. 그 말에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저는 세상의 전부였는데 저는 그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해드렸나 시댁 눈치 보느라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드리지 못하고 마지막엔 당신 집에서 눈칫밥까지 드시게 했던 제가 너무 죄스러워서 영정 앞에 엎드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큰딸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외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리고 엄마 이제 그만 참아. 우리가 봐도 아빠랑 할머니는 너무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엄마, 우리는 엄마 편이야. 무슨 결정을 하든 우리가 옆에 있을게. 21살 큰딸의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참아왔던가. 가족? 그들은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정작 제 진짜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 두 딸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저는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었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좀 쉬어야 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어락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거부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다시 눌러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느긋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휴양지 수영장이라도 옆에 있는지 물소리와 음악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미영아, 너희 아버지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다. 근데 말이다, 우리 도어락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당분간 너는 친정에서 좀 지내라. 우리가 여행 갔다 와서 좀 쉬어야 하는데 네가 들락날락하면 정신 사납잖니. 한 일주일만 친정에 가 있어. 어차피 친정집도 비었을 거 아니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긴 제 집이에요. 제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집이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깔깔 웃으셨습니다. 내 집은 무슨, 우리 식구가 다 같이 사는 집이지. 그리고 미영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이다. 그 집 이제 정환이 명의로 바꾸는 게 좋겠어. 부부 공동 재산인데 며느리 혼자 명의를 갖고 있는 게 영 모양이 빠지잖니. 여행 갔다 와서 등기소 같이 가자. 인감도 준비해놓고.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 그 사흘 만에 이 사람들은 제 집에 도어락을 바꾸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고 이제는 집 명의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알고 있어라. 정혜야, 거기 칵테일 하나 더 시켜라. 미영아, 끊는다. 국제전화비 많이 나온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차가운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서러우면 울었습니다. 억울하면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눈물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차오르더군요. 귓가에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미영아, 집 잊지 마라, 내 거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도어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비밀번호를 받고? 좋습니다. 그 도어락 아주 쓸모없게 만들어드리지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가장 단호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친정아버지가 거래하시던 동네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랜 친구였던 그 부동산 사장님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미영이 아니냐. 성우 형님 일은 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저는 등기권리증과 인감, 그리고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 그 2층 집 지금 당장 내놓을게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놔도 좋으니까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일주일 안에요. 부동산 사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아니, 그 집을 왜 갑자기? 거기 시댁 식구들 살고 있잖아.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 집은 제 명의예요.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김미영 한 사람 명의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두셨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명의는 바꾸지 말라고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사장님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네. 깨끗해. 근저당도 하나 없고 온전히 내 거다. 성우 형님이 참 빈틈 없으셨구나. 다 너 이런 날 있을까봐 그러신 거구나. 그날부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마침 그 동네에 작은 집을 찾던 강 사장 부부가 있었습니다. 마당 있는 집을 오래 찾았다며 집을 보러 온 그 부부는 단번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 집 정말 볕도 잘 들고 좋네요. 마당도 넓고. 그런데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시댁 식구들이 잠시 거주 중인데 지금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돌아오시는 즉시 모두 나가실 거고 명도는 제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빈집으로 깨끗하게 넘겨드릴게요. 강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제 눈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계약하시죠. 대신 잔금 치르는 날 집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저는 그날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평생 제 손으로 한 결정 중에 가장 떨리면서도 가장 후련한 도장이었습니다. 계약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제 사정을 듣더니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사모님, 이 집은 명백히 사모님 소유입니다. 시댁 식구분들은 소유주의 호의로 거주하던 것이고 임대차 계약서도 없고 보증금을 낸 것도 아니니 법적으로는 사용대차, 그냥 공짜로 빌려 쓴 거예요. 소유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내용 증명 보내고 안 나가면 명도 소송 들어가면 됩니다. 100% 이깁니다. 저는 그 즉시 시댁 식구들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본 주택은 김미영 단독 소유이며 매매가 완료되었으므로 0월 0일까지 퇴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시댁 식구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일은 나중에 새 집주인 강 사장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마침 강 사장님이 집 상태를 점검하러 와 계시던 참이었거든요. 여행 가방을 잔뜩 끌고 온 시댁 식구들은 현관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드나드는 걸 보고 당황했답니다.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더군요. 댁들은 뉘신데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요? 도둑이야. 강 사장님이 차분하게 대답했답니다. 도둑이라뇨? 이 집 제가 샀습니다. 어제 잔금까지 다 치렀고요. 등기 이전도 끝났습니다. 여기 매매 계약서 있습니다. 그쪽이야말로 남의 집에 왜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우리 며느리 집이야. 누구 맘대로 팔아. 그때 제가 도착했습니다. 캐리어를 붙잡고 망연자실해 있는 시댁 식구들 앞에 저는 똑바로 서서 시어머니를 마주봤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던 제가 처음으로 그분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제 집 맞아요. 그래서 제가 팔았습니다. 제 명의의 제 집을 제가 판 거예요. 뭐가 문제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미쳤어? 시부모를 길바닥에 나앉게 해?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거사. 저는 조용히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사흘 동안 어머니는 뭘 하셨나요? 조문 한번 오셨나요? 부조 한번 하셨나요? 아니요. 어머니는 제 집 도어락을 바꾸고 해외여행을 떠나셨죠.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칵테일을 드시면서 저보고 친정 가서 일주일 지내라고 하셨고요. 그건 그리고 제 집 명의를 남편 앞으로 돌리라고 하셨죠. 인감 준비해 놓으라고요. 어머니, 그거 아세요? 명의를 함부로 돌리라고 강요하는 거,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시아버지가 그제야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그동안 한솥밥 먹은 정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저는 시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이요? 아버님, 제 아버지가 이 집에서 눈칫밥 드시다가 끼니까지 걸으신 거 기억하세요? 사돈이 종일 집에서 뭐 하시냐고 흉보신 거요. 제 아버지가 당신 집에서 죄인처럼 지내다 돌아가신 거 그게 정인가요?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번엔 시누이 박정혜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옳게, 우리 엄마 아빠 어떡할 거야. 당장 집 다시 사와.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저는 시누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와서 5년을 공짜로 사셨죠. 월세 한 푼 안 내고 아드님 끼니까지 제가 다 챙겨드리면서요. 그동안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형님, 시집간 딸이 친정 재산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러세요? 형님이야말로 갈 데가 없으면 형님 시댁으로 가셔야 하죠. 시누이는 말문이 막혀 얼굴만 벌개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영아, 우리 부부잖아. 이러지 마. 우리가 같이 살던 집인데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팔 수가 있어? 저는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여보, 당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했죠? 장인어른 장례는 네가 알아서 잘 치러. 우린 여행 가야 하니까라고 했어요. 부부요? 부부라면 그 순간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저에게 달려왔어야 하죠. 당신은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어요. 늘 어머니 뒤에 숨어서 침묵했죠. 그 침묵이 오늘의 당신을 만든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그저 입을 다물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는 아드님, 이제 어머니가 평생 데리고 사세요. 그리고 이건, 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퇴거 명령 내용 증명이에요. 새 집주인 강 사장님이 입주하셔야 하니까 오늘 안에 짐 빼주셔야 해요. 법적으로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어디로 가? 우리 갈 데가 없잖아.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저를 식모처럼 부리고 죄인으로 만들고 제 아버지를 욕보였던 그분이 이제 길바닥에 주저앉아 갈 곳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갈 데가 없다고요? 그 말 제가 5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어머니가 제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셨을 때 제가 그랬죠. 거긴 제 아버지가 사시는 집이라고.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시부모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냐고 하셨죠.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자식을, 며느리를, 그리고 그 며느리의 아버지를 길바닥에 나앉게 한 사람이 어머니였어요.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와 시누이의 비명, 남편의 한숨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저는 두 딸과 함께 살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비록 그 큰 2층 집보다는 좁았지만 그곳엔 누구의 눈치도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명의에 온전히 제 공간이 생긴 겁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요구하며 버텼지만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잘못, 친정아버지 장례 때의 행적, 그리고 명예 강요까지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의 품으로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잊지 못할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두 딸과 새 아파트에서 도란도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 당당하던 분이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 보이더군요. 시어머니는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그동안 내가 좀 심했다. 우리 정환이가 요즘 일자리도 못 구하고 내 몸도 안 좋고 너 그래도 우리랑 산정이 있는데 우리 좀 걷어주면 안 되겠니? 옛날 그 큰 집까진 아니어도 방 한 칸이라도.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또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도 어른인데 하며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5년 전 제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신 그 집에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가족끼리 합가하는 게 뭐가 어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더니 어머니는 제 아버지를 가장 작은 방으로 내모셨죠. 그런데 지금은 저더러 방 한 칸을 내달라고 하시네요. 어머니, 그 방에 제 두 딸이 살고 있어요. 제 가족이요. 저는 이제 제 가족부터 지킬 겁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서서 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매정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23년간 받은 서름의 단 10분의 1도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댁 식구들은 그 후로 변두리의 낡은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길바닥에 나앉혔다며 며느리 욕을 하고 다닌다더군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미 그 집안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아버지 장례 중에 해외여행을 떠난 그 폐륜을요. 아무도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새 집주인 강 사장님 부부는 그 2층 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마당에 꽃을 심고 텃밭을 가꾸면서요. 가끔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집 좋은 분들이 들어와서 잘 살고 계세요. 아버지가 평생 일군 그 집이 이제 따뜻한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됐어요. 그리고 저 아버지 말씀대로 명예 안 바꾸고
끝까지 지켰어요. 덕분에 저랑 우리 딸들 길바닥에 안 나앉고 잘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제 두 딸은 이제 다 컸습니다. 큰 딸은 취직을 했고 작은 딸은 대학을 다닙니다. 아이들은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때 정말 멋있었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습니다. 사실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3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그저 미련하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단 한 번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엄마니까, 자식이니까 그렇게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오셨겠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에도 끝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끝없이 착취하고 짓밟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참아주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그들의 못된 버릇을 키워줄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기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것은 반드시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제 아버지가 끝까지 명의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마지막 보루까지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평생 막노동으로 딸 하나를 키워내신 제 아버지.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지혜로우셨던 그분 덕분에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혹은 자식으로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오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켠이 조금이라도 후련해지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도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고 계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사연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인생사연 우체국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세상의 따뜻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부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